스스로는 아니다. 자기가 굳이 가출하려고 했거나 했으면은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011년 4월 5일) 3일 동안 기다렸지만 누나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누나의 휴대전화 전원은 꺼져 있었고 소식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갑자기 실종된 사람은 당시 50살의 박 씨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박 씨가 혼자 살고 있던 부산 화명동의 아파트 CCTV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와 연락이 끊겼다는 4월 2일 밤 10시 4분경 그녀가 혼자 걸어서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박 씨는 아파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콜택시를 탔습니다. 당시 콜택시 기사입니다. 그 손님이 해운대에서 9시에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30분 넘는 거리를 15분 안에 가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뭐 하여간 급해 보이더라고요. 30분 뒤 박 씨는 해운대에 있는 한 콘도 앞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박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박 씨는 누구를 만났는지 CCTV 어디에도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박 씨를 봤다는 목격자도 없었고 그날 박 씨를 만났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후 생활 반응이 전무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마지막으로 본 콜택시 기사를 철저히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은 없었습니다. 혹시 박 씨가 뺑소니 사고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진 않았을까? 부산 시내 모든 병원의 응급 환자나 외상 환자 내원 기록과 영안실까지 찾아봤지만 어느 곳에서도 박 씨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납치가 아닐까 싶어 주변을 탐문한 경찰. 하지만 박 씨는 특별히 원한을 살 사람도 아니었고 채권 채무 관계도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종된 박 씨는 부산에서 학원과 요양원 등을 운영하며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0억대의 자산가라고 소문이 자자했다는 박 씨. 그렇다면 혹시 누군가 돈을 노리고 박 씨를 납치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박 씨의 통장에서 거액이 인출된 정황은 없었습니다. 사건 관계자입니다. 박 씨가 실종되고 10일 후에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전단지도 16,000장 정도 배포됐지만 신빙성 있는 목격자나 제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어떤 사건이나 혹은 사고 때문에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됐습니다. 경찰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낙동강, 금정산, 해운대 등지를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1년 부산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학원과 요양원 등을 운영하던 50살의 박 씨가 하루아침에 실종이 됐는데요. 상황이 그냥 심플하게 CCTV에 찍히고 콜택시 타고 그 다음에 목격되지 않았다 이 정도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동 동선이라든가 뭐 동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50살의 그 뭐 여성분이 아마 결혼하셨을 텐데 분이 뭐 9시 정도에 뭐 급한 일 때문에 택시 타서 특별한 공간도 아닌데 가서 네. 이건 사실 뭐 특별한 일이 없죠. 우범교에 간 것도 아니고 네. 특별하게 어떤 택시 자체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 개인의 문제는 조금 더 봐야 되겠다. 일단은 개인의 문제와 그 개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수성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혹시라도 돈을 노리고 주변에서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뭐 이럴 수는 있죠. 이건 가능성이 확 올라가는 거죠. 20억대 자산가라는 소문이 자자했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소문인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보면은 학원하고 요양원을 운영할 정도면은 아 이건 돈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노린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상 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을 타겟한 재산과 폭력 범죄일 수 있겠다라는 네. 걸 먼저 보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경찰이 주목했던 건 뭐냐면 네. 혹시나 택시 기사가 성범죄 아니면 택시 강도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강도를 하는 이런 걸 봐갖고 택시 기사를 일단은 용의점을 찾았는데 용의점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어쨌든 사람이 병원에 어떤 사고로 병원에 갔을까 하는 것하고 사고, 예. 네, 그다음에 교통사고, 예. 생활 반응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이 생존해 있거나 뭐 그 신체가 자유로운 상황에서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인데
그게 전무하다라면은 이거는 이 시점을 기반으로 특히나 이제 2011년에 부산이라고 하고 콘도 앞이라고 하면은 CCTV가 좀 깔려 있었을 텐데 여기저기에 그렇죠. 거기서 그 이후로 CCTV 안 찍혔다는 게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2011년도, 2010년도 기점으로 해서 대도시면은 CCTV가 많았을 겁니다. 그것도 네. 다 디지털화돼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났다는 것은 이것은 그 공간 자체에서 안 나타나게끔 어떤 작용이 작동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CCTV에 나오지 않을 상황이었다. 스스로는 아니다. 자기가 굳이 가출하려고 했거나 했으면은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네. 예를 들면 뭐 외국으로 떠도 되고. 그렇다면 사실은 여기서 그 말 그대로 이제 실종됐기 때문에 콘도에서 어떻게든 가가지고 일어났던 일 혹은 만났던 사람 그렇죠. 이쪽이 더 중심으로. 그렇죠. 만났던 사람이 가장 먼저겠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콘도 앞에 내렸는데 네. 지나가던 뭐 어떤 차에 의해서 치여갖고 그 쓰러진 사람을 싣고 어디 갖다 버렸다. 네. 예전에는 가끔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왜냐하면 콘도 앞이라는 게 그렇게 뭐 이게 택시가 빨리 달리고 이런 게 아니라 네네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건 교통사고 가능성은 아주 낮아지죠.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했는데 그건 사람에 의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물건에 의한 것이 아니다. 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수색이 길어졌지만 박 씨의 생사조차 확인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수사 계속됐는데요. 곧 박 씨 주변에서 수상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박 씨의 실종 수사가 길어지자 가족들은 그녀의 행방을 아는 제보자나 목격자에게 살해하겠다고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박 씨의 가족입니다. 가 집을 나간 뒤에 연락이 끊기고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어요. 하지만 제보자나 목격자가 없어서 지금 가족들은 애가 타들어갑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해금을 걸었어요.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결정적인 제보나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애타는 시간이 계속되자 박 씨와 별거 중인 남편이 경찰서로 찾아와 왜 아내를 찾아주지 않냐며 경찰 수사가 이렇게 진전이 없을 수 있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바라보는 담당 수사관들의 눈빛은 묘했습니다. 처음 박 씨가 실종됐을 때 제일 먼저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 별거 중이었던 남편 강 씨였습니다. 박 씨의 행방이 묘연하자 가족들은 모두 납치된 게 아닐까 걱정했지만 강 씨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리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3달 안에 나타날 겁니다. 제가 100% 장담합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자신과의 이혼 소송 때문에 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은 나이가 있고 각자 자녀도 있으니 원만하게 끝내려고 협의 중이었다는 남편 강 씨.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아내인 박 씨가 거짓말을 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탄로 날까봐 박 씨가 가출했다는 것이 강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랬던 강 씨가 이젠 경찰이 아내를 찾지 못한다며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통신 기록 확인 결과 실종일에 만나기로 했던 사람은 남편 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전날과 당일에도 어머니에게 남편 강 씨를 만나러 갈 거라고 연락한 뒤 사라졌던 겁니다. 경찰은 강 씨에게 부인을 만났냐고 물었고 강 씨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실종되던 날과 전화로 통화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강 씨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신 기록 조회 결과 남편 강 씨와 박 씨는 실종된 그날까지 계속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경찰이 이를 증거로 제시하자 강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이고 교수인데 문자와 통화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만약에 형사님이 연락이라고 물었다면 문자와 통화가 합쳐진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답했겠지만 통화라고 물었기 때문에 나는 사실대로 아니요 라고 답했을 뿐입니다. 네, 지금 별거 중이라는 남편 강 씨의 존재가 등장을 했는데요. 협의 이혼 중인 상황이었고 뭐 그랬기 때문에 지금 뭐 금방 나타날 거다, 뭔가 갈등이 있어서 잠깐 사라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언장담을 계속 했는데 갑자기 또 뭐 이렇게 수사 안 되냐라고 돌변한 태도를 좀 보여요. 그래서 좀 이런 좀 태도가 의심을 샀는데, 많이 의심사죠. 네, 별거의 원인이 뭘까? 네, 이걸 이제 아마
보통의 형사라고 하면은 별거죠. 그러면 한 70% 이상은 이 남편한테 의심점을 줄 겁니다. 거의 뭐 대부분. 왜냐하면 네. 뭔가 다툼이 있었겠지. 보통 부부가 이혼하려고 다툼할 때는 치정이거나 네. 아니 돈이거나 뭐 가정관계 그것도 사실은 한 3가지 정도 되지만 그 중에 어느 하나라고 하면 어쨌든 갈등이 있었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발적으로 싸우다가 죽일 수도 있는 거야. 이건 뭐 거의 뭐 형사라고는 금방 생각할 거고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한 바예요. 네. 자기가 협의 이혼 소송 중인데 아내가 그것 때문에 가출했다는 거잖아요. 이혼 과정 중에 뭔가 거짓말을 해서. 아니 그럴 이유가 있나요? 네. 지금 어떻게 되든 이 사람은 이 사람 명의의 20억이 넘는 재산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럴 이유를 해서 가출을 하는 이유가 반대라면 반대지 자기가 돈을 가진 사람인데 그거를 거짓말을 했다고 가출할 이유는 또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더 들어보지 않는 이상 상상이 좀 안 되네요. 상상이 사유가. 이상하잖아요. 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가출했다. 아니 거짓말을 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사갖고 뭘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애들도 아니고 가출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의 실종은 가출이다라는 걸 강변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 박 씨가 실종되던 날 남편 강 씨는 박 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고요. 두 사람이 만났다는 증거는 경찰이 찾지 못했습니다. CCTV나 목격자가 아예 없었던 상황이고요. 하지만 어쨌든 박 씨가 만나기로 마지막으로 이제 주변에 얘기까지 한 사람이 남편 강 씨였고 만나러 가는 길에 실종이 되었다라는 점은 사실은 유력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택시기사한테 한 얘기는 뭐냐면 콘도 앞에 누구를 15분 안에 만나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콘도에 가서 거기서 근데 콘도도 아니고 콘도 앞이란 말이에요. 네. 그 콘도 앞이라는 게 뭐예요? 콘도 앞에 커피숍이 있나요? 아니면 뭐가 있나요? 그럼 보통 차로 뭔가 이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격자가 있을 수가 없겠죠. 저희 참고로 남편 강 씨가 자신을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시 강 씨는 경북의 모 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요. 그리고 한국컴퓨터범죄연구학의 회장이었고 검찰과 경찰, 사이버 범죄 수사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사람. 그러니까 범죄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학회도 있나요? 컴퓨터 범죄학회, 연구학회도 있나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2011년도에는 글쎄 제 기억으로는 그냥 네. 정식 학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냥 뭐 연구 모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전공 컴퓨터 공학이고 네. 뭐 세부 전공은 좀 다르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사이버의 상에서 뭐 해킹이나 이런 것을 연구했던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소개할 정도 그 얘기를 한 거죠. 경찰이 그냥 어떤 그런 사이버 관련된 그 솔루션 같은 걸 물어봤던 뭐 그 정도. 그렇죠. 네. 그런 자문위원 요즘 뭐 널린 게 무슨 뭐 이런 자문위원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건 아닌데 근데 왜 자기가 이렇게 내가 전문가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당신 그 전화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아니요. 전 전화는 안 했어요. 대신 아니 자기가 부인이 없어졌으면은 네. 어쨌든 별걸 하더라도 네. 내가 전화는 안 했는데 문자는 했어요라고 얘기한 게 맞죠. 그 진짜 자기가 찾고 싶으면은 저랑 연락하는 상황에서 사라졌는데 전화는 아니고 문자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네. 대학 교수나 된 사람이 네. 말장난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거 사실 전형적인 변호사가 그 말로 빠져나가는 법리 다툼에서 내가 이쪽은 이건 아니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 같지. 근데 지금 이것은 경찰이 묻는 요지가 그거잖아요. 네. 당신이 알리바이를 대란 얘기잖아요. 네. 근데 나는 통화를 안 했고 문자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게 약간 모자른 거죠. 네. 아니면 내가 뭐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면 포렌식이 될 텐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으면 너무나도 하수 아닙니까 이거?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수상한 정황이 많았었는데요. 강 씨가 아내 박 씨를 상대로 무언가를 했다는 증거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가 실종된 것인지 혹은 살해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강 씨는 아내가 실종되던 날인 4월 2일 밤 시간에 알리바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강 씨는 그날 산악회 회원인 동료 교수들과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의 한 식당에서 회식까지 했던 강씨. 그는 회식 자리에서 너무 취해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아마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나왔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엔 자신의 집 근처 술집으로 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강씨는 새벽 3시쯤 집 근처 술집에서 신용카드로 4만 원을 결제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해 ATM기에서 현금 20만 원을 인출했고 오전 5시쯤엔 혼자 술을 마셨던 그 술집에서 또다시 3만 3천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5시 24분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강씨의 알리바이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회식을 함께 했던 동료 교수들의 주장은 좀 달랐습니다. 수사 관계자입니다. 강씨가 당일 너무 취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동료 교수들은 강씨가 평소 폭탄주를 즐겼는데 그날은 술 입에 대지도 않아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강씨는 10시에서 12시 사이 회식 자리에서 일어났다며 넓게 시간차를 두고 진술을 했지만 밤 10시 7분쯤 식당을 나간 것이 CCTV에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씨가 나간 식당은 박씨가 콜택시로 도착했던 바로 그 콘도 근처였습니다. 경찰은 강씨의 주장과 전혀 상반된 진술과 증거가 나오자 영장을 받아 그의 집과 자동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나 강씨는 집에 있던 컴퓨터를 이미 포맷해버렸고 자동차도 내부를 깨끗이 세차한 뒤 중고차 매매센터에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강씨의 차는 아직 팔리지 않아 센터에 남아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정밀 감식한 결과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박씨가 실종 당일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핀과 박씨의 혈흔이 발견됐던 겁니다. 차는 세차돼 깨끗했지만 뒷좌석 시트 봉합면 사이와 팔걸이 안쪽 등에서 다량의 혈흔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씨는 태연했습니다. 아무리 별거 중이라도 자신의 아내 물건이 차에서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고 혈흔은 아내 박씨가 차 안에서 코피를 흘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묻었던 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며 꼬박꼬박 변명하던 강씨. 경찰이 강씨의 철벽 방어에 답답해하던 차에 5월 21일 오후 2시쯤 부산 사하구 낙동강 하구원 다리 밑에서 쓰레기 수거 활동을 하던 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은 커다란 등산용 배낭을 발견했습니다. 배낭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악취가 유독 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배낭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에 학생들은 곧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패가 심해 신원을 알아볼 수 없는 시신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시신을 곧바로 부산대병원으로 옮겨 신원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부패는 심했지만 다행히 지문은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49일 전에 실종됐던 강씨의 아내 박씨였습니다. 결국은 실종됐던 박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당시 등산용 배낭 폭 50cm, 높이 1m 정도 길이가 되는 것이고 발견 당시에 시신은 몸에 쇠사슬 2개가 감겨 있었고 머리와 다리 부위가 마대자루에 덮여 쓰여 있는 엎드린 자세였다고 하고요. 사인은 손과 끈으로 목에 질린 질식사로 나중에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다리 사진 발견 위치하고 이제 배낭하고 이제 마대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진을 보고 있는데 당시 발견 상황, 시신 상태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마대가 위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되죠. 네. 예. 죽은 시체를 이게 패킹을 해보면은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의 범인들이 훼손, 이게 절단을 하거나 뭐 토막을 내거나 그런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막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에서 패킹을 하려면 위 씌우고 아래 씌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건 이제 거의 전형적인 1인 범죄거든요. 또 하나 배낭이잖아요. 네. 왜 배낭일까요? 생각해 보면은 네. 배낭 말고 아니 그 여행용 가방도 되잖아요.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그렇죠. 할 텐데. 여행용 가방은 뭐가 돼요? 혼자 들기가 힘들어요. 가방 같은 경우는 보통 2명 아니면 그냥 그것은 갖다 놓는 용도. 근데 지금 여기는 울숙도에 아마도 그 바다와 연결된 안쪽일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이 왜 배낭이었는지가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라는 부분은 쇠사슬을 이제 네. 묶였다는 것이 아마도 시신을 유기하기 편리한 상태로 쇠사슬을 했을 수 있다. 지금 이 시신 같은 경우 지금 손하고
끈으로 목을 졸린 질식사로 나중에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액살이죠. 네. 그러니까 매뉴얼 스트랭귤레이션이죠. 액살하고 교살, 그러니까 손하고 끈이 둘 다 나왔어요. 방법이 지금 두 개거든요. 처음에 맨손으로 이제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차 안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차 안에서 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운전석에 있잖아요. 공격한 사람이 끈을 가지고 죽일 수가 없잖아요.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맨손으로 공격을 해서 일정 정도 제압을 한 후에 마무리는 질식, 그러니까 교살. 그냥 애초부터 죽일 생각으로 끈을 준비를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획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끈을 보이면 당연히 도망가죠. 아니 방비를 하죠. 그러니까 바로 공격하려 그러면 맨손은 첫 번째 예비 공격, 마무리 공격은 교살.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이후에 했던 강 씨가 했던 그 태도인데요. 만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포맷을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내부를 세척해서 팔아버린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어쨌든 뭐 이게 만약 본인이 범인이라면 증거를 없애는 행동인데 너무나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하나 하나씩 다 드러날 행동인데 그냥 너무 대놓고 하는 느낌이어서. 그러니까요. 너무 이상해요. 그 우리 생각으로는 되게 증거를 완벽하게 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너무 약해요. 생각해 보면은 컴퓨터 교수라고 하면은 포맷을 해? 왜 포맷을 해? 부셔버리지. 하드를 어디 네. 바다에 던져버리든지. 네. 네. 그렇지. 그러니까 좀 어설프죠. 네. 근데 보통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어설픈다고 하는데 이 컴퓨터 공학과 교수가 있으면 이건 너무 이상한데? 그다음 뭐 자문위원이라고 본인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범죄자들이 어떤 특정한 범죄를 한 후에 거기에 맞는 형태의 인식에 갇히는 심리 조건이 생겨버려요. 아, 네. 이 사람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완전 범죄를 계획했다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차를 팔아는 게 아니라 아예 폐차시켜버리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폐차시키는 걸 눈앞에 보고 해야겠죠. 판 다음에 확인도 안 해요. 왜? 이 사람은 팔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범인들이 가지는 범행 후에 제한된 인식 효과 때문에 이걸 나타내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 뭐 범행 부인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경찰은 그의 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초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통화와 연락이란 단어로 말장난을 했던 강 씨. 이후 조사에서도 그는 자신의 지식을 뽐내며 무척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내 박 씨가 콜택시에서 내린 직후 확인된 휴대전화 기지국의 위치와 강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가 같았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당일 박 씨를 만나지 않았냐고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형사님이 뭘 잘 모르시네요. 기지국은 넓게는 반경 1km 이상을 커버합니다. 인근 기지국끼리 중첩되면 위치를 잘못 인식할 때도 있고요. 저는 그때 거기 없었어요. 이런 당당한 모습과 달리 강 씨는 이상한 흔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내 실종 이후 강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없애고 새 기기를 샀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유심을 쓰면서 무언가 조심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더 수상한 행동도 했습니다. 서울 카카오톡 본사를 찾아가 자신이 한 여성과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서버에서 완전히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이 경찰 사이버 범죄 수사 자문위원이라고 들먹이며 삭제해주지 않으면 마치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협박해 결국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서버에서 삭제되면 복구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강 씨의 예상과는 다르게 사이버 수사대는 강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포맷된 강 씨의 컴퓨터까지 모두 복구했습니다. 경찰이 복구한 카카오톡 메시지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씨에겐 약 5년 전부터 만나오던 49살의 내연녀 최 씨가 있었고 범행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던 겁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입니다. 나 좀 전에 나와서 가방 걸어 다니고 있다. 간신히 몸추슬렀다. 많이 약해졌어. 몸 잘 챙겨야 해요. 힘이 있어야 일도 치를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밤 10시 30분 해운대 땡땡호텔 근처에서 보기로 했다. 일 치를 때 가까운 근처에 있어줘. 올 때도 갈 때도 고속도로 톨게이트 피해 다니라. 카메라 때문. 전화나 문자는 하지 말도록. 포맷된 컴퓨터 안에서는 시신 없는 살인이란 검색어로 찾은 여러가지 자료들을 모아놓은 파일도 발견됐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과 증거가 발견되자
강 씨는 결국 자신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시신 유기만 했을 뿐 살인은 내연녀가 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기지국 관련된 것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 찍혀 있지 않았냐라고 경찰이 했을 때, 아 이거 기지국 1km 오고 중첩될 경우 뭐 이렇게 해서 잘못 알아보셨네요. 뭐 형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모습하고 달리 또 카카오톡 삭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다 포렌식 해가지고 다 걸릴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 강 씨가 의심스럽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없애지 않고 마치 사고로 부러뜨린처럼 해도 완전 범죄가 돼요. 네. 완전히 그냥 내보란 듯이 휴대전화 없애고 새기기를 사버려요. 그럼 누가 의심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이게 카카오톡 본사를 가서 없애달라고 해요. 네. 그것도 특정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그 본사의 것만 없앤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기 안에 있어요. 네. 또 기기 안에 없으면 컴퓨터 안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신한 거죠. 3개를 없앴어야 돼요. 카카오 본사 서버, 휴대전화, 그다음에 컴퓨터. 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사실 자기 머릿속에는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나는 거예요. 뭣도 지웠고 뭣도 없앴고 뭣도 했다. 그런데 평균으로 한 거죠. 사실은 이거는 없앴어야 되는 거지. 네. 이 내연녀의 존재가 또 등장을 합니다. 5년 전부터 만나오던 사람이었다. 대화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주도를 강 씨가 하는 듯 보이는데 이후의 주장은 아니다. 내연녀가 죽였어요. 저는 시신 6위만 도왔어요라고 하거든요. 강 씨가 뭐라 그랬냐면 네. 10시 30분에 보기로 했다. 일 치를 때 보기로 했다. 근처에 네. 있어라. 일 치를 때. 그리고 피해 다녀라. 문자하지 말고. 카메라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뭔가 사실은 큰일을 치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죽인 거는 내연녀가 죽였다 그래요. 이거 완전 양아치죠.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그건 혹시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둘이 같이 죽였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이제 보통 여자들이 완력을 이용해서 손으로 누굴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하거나 이런 걸 잘 안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네. 두려워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죠. 너 팔 잡고 있어. 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범이 지금 내연녀라면은 내연녀가 그 자기 만나는 내연남의 아내를 태우고 와서 목으로 손을 조르고 교사를 그건 했다. 아니죠. 그렇게 네. 얘기는 어렵죠. 네. 그러니까 남편이 죽이고 내연녀가 잡고 있었다. 이 정도면은 설명이 그 정도가 최대다. 네, 최대치인데 힘이 있어야 일을 치를 수 있다고 하는 걸 보면은 네. 죽인다는 부분은 분명히 공유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힘이라는 걸 왜 얘기해요?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당신이 죽이는데 남편이 죽이는데 나는 걸 알고 있어. 네. 그러니까 당신이 잘해. 몸 잘 추스리고 이거죠. 거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 이렇게 네. 보는 게 맞겠죠. 네. 강 씨의 주장대로 정말 내연녀가 박 씨를 살해했을지, 도대체 박 씨가 살해당해야만 했던 범행 동기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연녀 최 씨는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뒤 아랍에미레이트로 출국해버렸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내연녀 최 씨가 자발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국 설득 끝에 5월 2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내연녀 최 씨. 그녀는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강 씨를 도와 계획적으로 박 씨를 살해했다는 겁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던 강 씨가 막상 이혼을 하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걸 깨닫자 박 씨를 살해할 계획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강 씨는 내연녀에게 아내 박 씨를 죽여주면 아내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거절하자 그럼 자신이 살해할 테니 시신 유기와 유류품을 처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결혼이든 돈이든 뭐든 다 한다고 했다는 강 씨. 그래도 내연녀 최 씨가 고민하자 강 씨는 구체적으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강 씨입니다. 아내가 생각보다 돈이 많은 것 같아. 죽기만 하면 14억 복권에 당첨됐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애들 집 한 칸씩 사주고 너한테도 돈 줄게. 커피숍 차려서 네가 관리해. 결국 내연녀 최 씨는 범행에 가담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CCTV가 없는 범행 장소를 물색하러 다녔습니다. 이들이 고른 곳은 부산 사하구에 있는 을숙도 대교였습니다.
강 씨는 4월 2일 밤 11시경 아내 박 씨를 해운대 백사장에서 만났습니다. 곧 근처 무료 공영 주차장으로 이동한 두 사람은 강 씨의 차에 탔습니다. 강 씨는 일부러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해 운전석과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누운 자세로 아내 박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씨의 경계심이 풀리자 강 씨는 갑자기 오른팔로 아내의 목을 감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박 씨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근처 차에서 대기하고 있던 내연녀를 불러 두 사람이 함께 나일로 끈을 박 씨의 목에 감아 양쪽에서 잡아당겨 살해했습니다. 범행 이후 시신의 쇠사슬을 감고 마대 자루를 씌운 뒤 가방에 넣어 을수도대교 근처 낙동강에 유기했습니다. 강 씨의 지인들은 그가 박 씨의 돈을 보고 몇 년을 지극정성으로 쫓아다녀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박 씨와 결혼할 때 강 씨는 둘이 반반 돈을 내서 아파트와 자동차를 사자고 약속했습니다. 사건 관계자입니다. 결혼 당시 피의자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피해자분이 아파트와 자동차를 샀고 이후에 피의자가 대출을 받아서 갚기로 했는데 피의자가 약속을 안 지켰어요. 이 때문에 갈등이 시작된 두 사람. 아내 박 씨는 이후 강 씨의 거짓말까지 알게 됐습니다. 강 씨는 이미 2번의 이혼을 했고 박 씨와 사귀고 있을 당시엔 3번째 부인과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이를 숨기고 박 씨와 결혼했던 강 씨. 사실을 알게 되자 박 씨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은 남편 강 씨가 했습니다. 아내 박 씨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을 생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데다 생활비도 주지 않아 재산 기여도를 주장할 수 없었고 둘 사이에 자녀도 없어 양육권 다툼도 벌일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박 씨는 돈을 얻을 방법으로 살인을 택했습니다. 이 내연녀가 자백을 하자 강 씨는 자신이 살해한 것은 맞지만 아내 박 씨와 그 가족이 자신을 폐악질이 너무 심해서 참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내연녀는 이 재판에 들어가서 경찰에 한 진술을 뒤집고 자신은 범행에 참여하지 않았고 범행 계획 몰랐다라고 또 주장을 해요. 하지만 이제 메시지 내용 뭐 이런 것들 또 그리고 강 씨가 바쁠 때는 내연녀 혼자서 범행 장소를 울색하고 다녔던 정황이 나오면서 재판부 내연녀도 범행에 참여했다라고 봤습니다. 이 가방 사고 트렁크에 뭐 범행 도구 준비해 놨는데 우발적이라고 강 씨가 계속 또 주장을 해요. 이건 뭐 형량 때문에 계속 그런 거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고유정 사건에서 네. 고유정이 태연이 범행 도구를 사고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우발적이다. 네. 전 남편이 자기를 네. 공격해서.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그 인식에 갇혀 있어요. 이 갇혀 있는 거를 실제로 변호인들이 이게 이용을 하는 면도 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해라. 주장을 하면서 우발적으로 가자. 네. 왜 그러냐면 되면은 좋고 네. 안 되면은 뭐 네가 형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죠. 대신 지금 상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둘이 공모라는 건 맞아요. 네. 여기서의 문제는 애초에 이 피해자 박 씨와 결혼을 할 때도 네. 애초에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게 사실은 계획성을 따질 때 핵심적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범인 강 씨는 이혼도 2번 했죠. 사실혼 관계죠. 그런데 또 내연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첫 번째 이혼한 전부인이 다 혹시 그냥 그런 피해자들일 수 있겠다. 재산을 갈취하기 위한 완전히 이건 혼인을 빙자한 사기꾼일 수 있겠다. 네. 3번째도 그랬을 수 있고 그럼 이 공범을 끌어들인 것도 끌어들일 용도로 범행을 할 용도로 끌어들인 게 아닐까. 그러면 이 돈 많은 박 씨를 선정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럴 것이 아닐까라는 거를 수사 단계에서 의심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 강 씨가 결혼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법무사 사무실 찾아가서 부인에게 3억 원 차용해서 공동명의로 아파트 구입했는데 이거 이혼하면은 아파트 단독 소유할 방법 없냐 뭐 있냐 이렇게 상담을 했다고 하고요. 불가하다라고 대답이 오자 이혼 변호사를 바로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방법이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강 씨는 박 씨에게 이혼의 귀책 사유 만들기 위해서 박 씨 전 남편을 만납니다. 그래서 둘이 모텔 가서 간통하는 장면 사진으로 찍어오면 돈 주겠습니다. 회유를 하는데 전 남편이 거절하자 변호사 사무실로 데려가서 박 씨가 성격적으로 큰 결함이 있다는 자술서를 좀 쓰게 하고 공증을 또 받아요. 또 이후에 이제 박 씨를
수시로 자극해서 이 분노한 목소리를 녹음 증거로 또 기록을 해놓고요. 애초에 이 강 씨는 박 씨를 돈을 보고 결혼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혼하고 위자료 받으려고 하는 전형적인 결혼 사기꾼이에요. 결혼 사기꾼인데 네. 결혼 사기에서 방법이 막히니까 죽이는 것까지 간 거죠. 범인 강 씨와 내연녀 최 씨 2011년 11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30년하고 10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항소했고요. 2심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감형이 됩니다. 징역 22년, 내연녀 최 씨에게 징역 5년 이렇게 감형이 되고요. 2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재산 문제가 살인의 주요 동기라고 판단되고 알리바이 조작, 증거 일면 및 사체 은닉 등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한 행동과 이전까지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 너무 무겁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이 형량 유지됩니다. 22년하고 5년이요. 이 피해자 어머니 진술에 따르면 이 사망하신 박 씨가 강 씨를 만나러 가던 어머니에게 이혼은 하지 말자고 남편을 설득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이게 좀 이상하죠? 이혼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하고 그 가족들이 피고인한테 무슨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서 이 강 씨가 주장했던 바에 의하면 나한테 너무 폐악질을 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쌓여서 우발적으로 했다라는 그것의 계열인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뭐라고 했냐면 돌아가신 분을 엮기 위해서 네. 간통하는 장면을 찍어와라.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다. 이걸 계속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이 행동을 유발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판사들은 뭐죠? 이게 제대로 된 판단입니까? 왜냐하면 이 행동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이 행동은 범인 강 씨가 유발시킨 거예요. 네. 유발한 것까지 책임을 피해자한테 지라는 거잖아요. 이건 전형적인 그 가해자 중심주의죠. 네. 자, 오늘 사건은 이제 부산에서 자칭 이제 범죄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가 얼마나 잔혹하게 지금 한 생명을 없앴느냐, 그리고 또 굉장히 아쉬운 판결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크라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